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교과서 88페이지 3단원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1차시, 2차시를 같이 한 영상 속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선생님은 이제 89페이지에 맞춰놨는데 88페이지의 도입 부분을 보시면 생활 속 이야기에 태화강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울산 지역에 이 태화강이 왜 오염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울산은 여러분들 1962년도에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업들이 발달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공장들, 특히 자동차 공업, 조선, 배 만드는 공업, 석유화학 공업 등등등등 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 도시가 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많아지게 됐고 공업화가 되면서 광역시로 이제 승격이 되었는데 현대중공업 본사도 여기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많아지게 되고 산업 폐수가 흘러들면서 강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울산광역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이제 생태 하천으로 되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렇게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환경 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지역의 공간 변화, 무엇으로 인해서 지역이 공간 변화를 하고 그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89페이지에 맨 윗부분에 생각을 열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충남 당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교통이 굉장히 편리스럽게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었고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생기고 또 변화와 함께 문제점도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고요. 8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산업화, 도시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한다. 그럼 우리가 이 변화한 것은 뭘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토지 이용의 상태. 그렇죠. 옛날 과거에 농경지였던 곳이 공업단지로 이용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산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산업, 농사를 중심으로 하던 곳이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가 됐다, 2차 산업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산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 인구의 변화, 인구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생태환경은 녹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 등등등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 변화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직업,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산업이 변하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지대로 옮겨가면서 직업이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관계, 가치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산업과 교통, 통신이 발달하면서 통상적으로 성장하는 지역도 있고 쇠퇴하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 교류가 확대되고 어떤 도시적인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 확산되면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 우리가 이런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지역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 간의 모습들이 이제 비슷비슷한 양상을 띠는 건 그만큼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대되고 확산되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역성이 약화됐다. 하지만 지역성이 무조건 약화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지역에 고유한 성질을 갖는 곳도 생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알아볼까 얘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렇게 지역의 특성이라는 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는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에스파냐. 여러분들 에스파냐를 영어식으로 읽었을 때는 스페인이죠. 저 이제 에스파냐라고 우리는 이제 이 스페인어, 그러니까 에스파냐어로 부르면 이제 에스파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에스파냐에 있는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는 예로부터 이제 배가 정박하는 항구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이제
철도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철공업과 그다음에 이 우리가 철을 바탕으로 이제 배를 만들죠. 조선공업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업단지로 굉장히 발전을 했던 곳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80년대에 이런 제철과 조선공업이 쇠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떠나갔어요. 도시를 떠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빌바오시의 경제는 많이 쇠퇴했었겠죠. 그래서 이 빌바오시에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노력 중에 하나는 이제 항만 시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좀 이게 하구 쪽으로 이걸 옮겨버리고 이 강 주변에 생태 공원,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이런 공원과 문화 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가장 이제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 빌바오의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유명한 미술관을 바로 만들었어요. 정말 이 빌바오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유명해진 여러분들 지금 혹시 사진 여러분들 교과서 89페이지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모형 이제 그 형태로 건축을 했는데 사실 이 외관 재료가 뭐 여러 가지 뭐 유리 뭐 석회암도 있겠지만 이 티타늄판, 그래서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씩 이게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 광원이 이제 반사되는 이 각도가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물결 치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침, 점심, 저녁에 볼 때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도 뭐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사실은 이 건축물 자체도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이렇게 빌바오시가 사실은 과거에 공업도시였지만은 이 문화도시로 바뀌면서 다시금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말도 있죠. 빌바오 효과. 한 도시의 건축물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일컫는 말도 생겨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쇠퇴됐던 곳에서 건물을 통해서 이 도시 경쟁력이 확 올라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산업 구조에 따라서 지역의 공간이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2차 산업 중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1차, 2차, 3차라는 이제 그 산업 굉장히 많이 쓸 건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1차 산업은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얻어내는 형태.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 업, 임업 등이 되겠죠. 근데 2차 산업은 우리가 이제 자연에 있는 원료를 바탕으로 뭔가를 가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업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뭐 조선공업, 제철공업, 석유화학공업 뭔가 만드는 거는 다 2차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만든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운송도 하고 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고 금융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보험업, 금융업, 서비스 각종 일련의 모든 이 서비스업을 우리는 3차 산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한 페이지 넘겨서 90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또 하나 볼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 91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공간 변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태화강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 공간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의 공간 변화 조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공간 변화를 조사하는지 그 과정이 여러분들 9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잘 봐두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그 지역의 공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사 주제,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조사 목적도 뭐 당연히 선정을 해야겠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조사 주제, 그에 맞는 이제 지역을 선정하고 방법을 정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련의 주제, 지역, 방법을 선정했으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근데 여러분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지자체나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양한 문헌은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자료, 지형도, 지도저담, 이제 지형도는 항공사진 등등을 수집하여 미리 파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읽은 내용은 바로 실내 조사예요.
우리가 실내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내조사. 우리가 안에서 먼저 필요한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현장에 나가야겠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냐?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오래된 이제 지역 주민들과 면담도 하고 설문조사, 관찰, 실측, 실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리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현장 가서 이 실내 조사에서 파악한 정보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무슨 조사를 하냐? 바로 야외에서 한다. 야외 조사 또는 현지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조사할 때 지역 정보 수집하는 단계는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봤던 주제, 지역, 방법을 선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실내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야외 조사.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들을 쫙 다 이제 모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 통계지도, 표로 표현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91페이지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평택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평택시의 사례를 통해서 지역의 공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평택은 경기도 평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선생님 교과서 삐뚤어졌지만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90페이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 1번을 보세요. 자, 일단 평택시가 이제 여러분들 1960년대, 2015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원래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죠. 1차 산업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제 평택시는 예로부터 평야가 있었고 또 바다랑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업이나 어업을 종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사실 평택은 서해안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럼 서해안에 가깝다는 거는 중국과도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택항, 항구, 중국과의 교류가 이제 많아지면서 서해안 개발의 거점 도시로 육성되면서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0년대에 항구가 만들어졌어요. 평택, 당진 굉장히 가까워요. 두 도시가 다.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항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등등이 조성됐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일자리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공업단지도 만들어지고 물류단지 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015년을 보니 산업이 1차 산업의 비중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 늘어난 거는 뭐죠? 바로 2차, 3차 산업 위주로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2차 산업은 여기서는 이제 공업이 되겠죠. 그리고 3차 산업은 선생님 서비스업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교통, 운수업도 서비스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이제.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1980년에 이제 항공 사진이고 하나는 2016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평야와 산림과 같이 자연 상태 토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016년에 가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산업단지 뭔가 이렇게 건축물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통로도 막 생긴 거를 막 여러분들에게 쫙쫙쫙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녹지 면적은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공업시설이랑 건물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녹지 면적은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던 이제 91페이지로 다시 가서 자료 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자료 3번을 보시면 평택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료 3번. 자, 이 1986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인구를 보니까 약 7만 명 정도로 이제 인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5년도는 얼마죠?
46만 명에 이르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1995년도쯤에 되면은 평택시와 주변에 이제 평택군, 뭐 송탄시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인구수가 급증하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인구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전에 공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인구가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구는 증가를 한 거죠. 급증을 한 거죠. 자, 자료 4번을 보면은 평택 시민의 직업 변화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1961년도의 도표를 보세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건 농림어업이죠. 그쵸?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76%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2015년을 보시면은 찾아보세요. 자, 농림어업 0.2%죠. 여러분들 단위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농림업, 즉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에 비해서 확 늘어난 것은 바로 뭐죠? 바로 제조업이 0.7%였는데 39%로 굉장히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은 직종들이 생겨났어요. 그쵸? 굉장히 그 종사자 유형도 매우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일단은 평택에서 산업 구조는 1차에서 몇 차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발달했다. 공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토지 이용도 아까 봤듯이 항만시설, 도로, 공장, 주택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녹지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인구 변화는 당연히 공업이 발달하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외국인 수가 많아지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의 유입도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지역의 이제 지역 주민의 직업도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았던 과거에서 이제 현대로 이제 2015년 이제 2000년도로 오면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고 직업이 다양화됐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나 도표를 통해서 내용을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지역의 공간 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역의 공간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생태환경의 변화는 사실 여러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봤듯이 인구가 증가하고 공업시설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공호수 평택호의 오염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하천이 여러 지역들을 거치면서 공업단지가 많아지니까 이런 폐수들을 싣고 오면서 이게 평택호로 흘려들어서 이렇게 오염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 성장을 가져온 이점이 있지만은 이 지역 개발, 항상 우리가 어떤 지역이 개발될 때는 그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다툼,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그 혜택을 보는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집 주변에 KTX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좋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은 싫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여러 평택 지역 주민들의 갈등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구가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그에 기반한 시설들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이제 자료 3번을 보시면은 이제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할 이제 수행평가 과제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95페이지. 오늘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그쵸? 1, 2차시 내용이 다 합쳤는데도 아직 20분, 딱 20분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95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조별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내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출은 원래 선생님이 지금 이메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리라 믿고 선생님은 그냥 등교계약 하자마자 바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지난주 것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고요. 일단은 기한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되는데 등교계약 하자마자 첫 사회 수업이 든날 거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용이 얼마나 성실하고 창의적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95페이지를 봅시다. 자, 도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스마트 시티가 나와 있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예로 스마트 시티가 나와 있고, 이제 또 그 예로 에스파냐,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쓰레기통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뭐 쓰레기통이 일일이 차에 있는 거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 감지기를 통해서 이제 수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글을 읽고서 도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와 닿죠. 근데 우리 배웠었잖아요. 이미 도시 문제는. 그쵸? 어디서 배웠는지 여러분들 앞 페이지를 보시면은 도시 문제와 해결 방안, 우리가 도시화와 도시화 문제 해결 방안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행 보고서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 시티 아이디어 제안서를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여기는 모든 별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고서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도시 문제가 뭔지는 알려면 다시 앞 페이지 돌아가서 우리가 배웠던 도시 문제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카테고리, 주거 문제, 그럼 주거 문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집이 많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죠? 배웠죠? 교통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통이 무슨 문제가 있었고, 에너지는 교과서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뭔지 알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환경, 범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범주도 여러분들 도시 문제에 해당하는 범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주 또는 뭐 그렇지 않은 범주도 도시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근데 도시 문제여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녹지가 뭐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거 도시 문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 문제를 일단은 파악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 문제 1번 예를 쓰시고, 그치?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도 좋고, 정책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창의성 점수에서 약간 그거는 좀 감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선생님은 좀 써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선생님이 요거는 창의성 부분에서 반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고요. 자, 이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거니까 여러분들 스마트 시티 아이디어 제안서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큰 대단원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인권보장과 헌법을 우리가 넘어갈 텐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2차시 수업 연결을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했고요. 수업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95페이지 교과서 내용 참고하셔서 꼭 이거 늦지 않게 등교 개혁하면 제출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